자, 육아의 신, 육아 대통령, 그리고 어른들의 멘토, 오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아, 근데 요즘 워낙 좀 바쁘시죠? 아, 네. 박사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어디만 갔다 하면 알아보시고서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서도 인사를 하시고 거기서도 막 물어보신다고. 어떻게 물어봐요? 화장실. 아, 근데 그 휴게소 가면 저도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타타타타타 발작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제 안에 있으면. 그럼 이제 밖에서 똑똑 오은영 박사님 맞으시죠? 어떻게? 맞잖아요. 정말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바쁘세요? 근데 안 바쁘잖아. 이분 안 바쁘잖아요. 화장실 안에서는. 아니. 아, 예. 이분 안 바쁜데요. 그러면 제가 딸이 6살인데요. 그러면 첫째예요, 둘째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니, 그 문 사이를 두고서요? 네네네. 그 풍경을 또 그런데 무슨 신부님과 고해성사를.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다. 네. 그 마음도 너무 이해돼요. 저는. 그렇죠. 진짜. 이 기회 아니면 내가 이분을 언제 만나서 언제 어떻게 물어보겠어. 네, 그것도 있지만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 진짜 부모들은 자식을 진짜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거는 알고 싶다는 얘기고 알고 싶은 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배우고 싶다는 얘기고 네. 배우면 조금씩이라도 바뀌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 출발과 의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네. 아니, 일단 말투 자체에서 네. 그 통통 튀기시는 그 어떤 음악. 이게 있잖아요. 음악처럼 들리니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아니, 오늘 그런 분을 모신 거예요. 예? 저희도 오늘 제 마음은 그래요. 이게 방송용은 아니지만 뽕을 뽑읍시다 오늘. 정말 네. 되게 돌아가실 때 지칠 정도까지 한번 네. 대화 나눌 수 있는 거를 다 한번 얘기를 너무 좋습니다. 나눠봤으면 네, 좋겠어요. 저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아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전공이 네. 의사 선생님이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네. 전 텔레비에서 뵙고 네. 상담을 잘해주시니까 약간 네. 그런 쪽에 컨설턴트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의사라는 건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전공이 뭐였어요? 아,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네네.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면 의사가 됩니다. 의사 면허를 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턴 1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과를 정해서 네. 우리 보통 말하는 전공의 과정, 네네. 레지던트 4년을 하죠. 네. 그때 과를 정하거든요. 예, 저는 전공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아.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신과 의사고요. 네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되려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영역은 다루는 영역이 성인 정신과와 완전히 다른 과입니다. 두 번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은요, 0세부터 100세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전 연령 커버 가능.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인간은 성장과 발달을 해나가잖아요. 네. 없던 걸 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발달이 이루어져서 분화가 일어나고 어릴 때는 울기만 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은 발달을 보는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지적 발달, 정서의 발달, 사회성의 발달, 언어의 발달,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그래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발달을 보는 의사들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재밌죠. 네. 나 너무 막 잘 모르는데 이해되는 것 같아. 난 네. 지금 네. 너무 지금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대근육 발달, 뭐 좀 발달하는데 말씀에 나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처음에 나도. 아니 제가 의과대학을 딱 졸업하고 그때 인턴 저한테 첫 배정된 게 마취과였어요. 네. 근데 저는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일단 환자분들이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좀 그렇죠. 나불나불 해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뭐 잘 주무셨어요? 식사를 잘 하셨어요? 뭐 대변 소변은 잘 보세요? 어떠세요? 좀 아픈데 어떠세요? 이래야 되는데 일단 다 주무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마취된 상태시. 아, 이과는 너무 훌륭한 과지만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이제 이걸 일찌감치 알았죠. 나불나불 이렇게.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근데 워낙 또 박사님이 진료 시간이 긴 걸로 또 유명하세요. 맞아요. 보통 네. 병원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새벽 1, 2시까지도 이렇게
원래 우리 과가요, 좀 한 사람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의 특성마다 뭐 이비인후과는 일단 구멍들을 좀 잘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멍이요. 그렇네요. 네, 네. 콧구멍, 콧구멍. 귓구멍, 목구멍을 잘 보면 되는데 이제 정신과나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한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네. 어른이라도 성장 과정을 다 이해해야 되고 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한 사람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밖에 없겠다. 늦게까지 봐도요 많이 못 봐요 저희 거는. 빨리빨리 볼 수가 없는 과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명 정도의 어린이들, 아이들을? 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년 의사생활 30년째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겠죠. 그렇죠. 뭐 네. 셀 수 없을 정도였겠죠.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시즌 1 때 네. 이국종 아. 교수님이 네. 여기 출연하셨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 이 얘기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국종 선생님이 제자시래요. 맞습니다. 아, 이국종 선생님의 아니, 이국종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자라고요? 박사님의 제자시래요. 진짜요? 네. 비슷한 연배를 보더라고요. 아니, 저 비슷한 연배가 아니고 아니, 더- 당연히 선생님이 제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제가요? 정말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어. 제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교수를 할 때 네. 우리 이국종 선생이 사실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보다 아래니까 네, 이국종이가 이렇게 그래서 워낙 그게 또, 이상해. 네, 또 명망 있으신 또 제자분이시라 네. 또 이렇게 막 이름을 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이국종 선생이 병원에 있을 때도요 네네.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어. 예, 저희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계시던 저보다 선배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프셔가지고요. 근데 학교장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데, 장례를 치를 때. 네, 굉장히 아주 진심을 다해서 학생 또는 졸업생 대표로 네. 그 선생님을 잘 보내드리는데, 그때부터 좀 별나다. 네, 좋은 의미로. 아, 저 친구는 좀 다르구나. 네네네. 뭔가 네. 진심이구나 이런 거를 막 네네네. 네네. 그때도 그렇게 안 웃었어요? 지금보다 좀 웃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는 만났는데 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아, 네네. 웃음이 네.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일을 하면서 더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늘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그쵸. 만나니까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이에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진료실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술하고 치료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과정이라서 정신과는 또 특히 일단 좋을 때 오기보다는 힘들 때 오니까요. 그래서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오시기보다는 죽고 싶어요, 뭐 죽이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언제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를 듣고 그 삶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면도 없지 않 있죠. 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을 하루에도 몇 개씩 네. 하고 그러면 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신과를 전공하는 과정에서는요, 필수적으로 그 이고를 스플리팅 시킵니다. 이고라는 게 자아인데요. 네. 자아를 스플리팅 시킨다는 거는 그 아파하시는 분과 손을 딱 잡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아와 네. 이것을 객관적으로 밖에서 딱 관찰하고 있는 자아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합니다. 그런 트레이닝이 정신과. 있어요? 네네네. 정신과 가정은 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또 정신과 의사들이 대체로 삶이 좀 건전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긴장과 아픔을 스펀지처럼 정신과 의사가 좀 흡수를 해줘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걸 쫙 흡수를 해줬을 때 많이 좀 편안해져 가시는데 의사 자체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삶이 많이 무너져 있으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내 것 같아요. 자신이 조금 맑고 깨끗한 이제 신체와 좀 마음을 비우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저는 사실 박사님 오신다 그래서 네.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신동이고 우등성을 크고 엄친딸로 평생 사셨을 것 같은 그런 네. 이미지가 있으신데 그래요? 또 이렇게 어떤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자라면서 사실 키우기 어려운 아이였다고 네네. 스스로 묘사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어리실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이른둥이. 요즘에 이제 이른둥이란 말을 쓰거든요. 네. 저희 때는 조산아라고 그랬죠, 네. 조산아. 그래서 미숙아, 존나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태어나면 조금 의학적으로 생존이 좀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네. 자기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에 딱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막 그 시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 호흡은 하긴 했는데요. 1,900g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아주 네. 작은 아이인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쳐다보시고 다 못 믿으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믿기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제가 애가 이렇게 작아요, 애가 안 먹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 보니까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왜 그냥 핏덩이.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요 두 번째 손가락만한 게 다리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 작게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얘가 생존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인큐베이터가 딱 2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2대를 또 다른 아이가 이미 또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를 눈이 컸대요. 쌍꺼풀이 싹 져가지고요. 아그라그 쓰고 우는데 어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울더래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 아이 살겠다. 네. 그런 걸로 많이 사람들이 또 보더라고요. 울음소리가 우렁차거나 그러면 모습과 달리 뭔가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다. 생의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왔는데 또 뭐 살 팔자여가지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이제 컸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어나서 한 2돌까지요. 너무 많이 울었대요. 정말 밤 9시가 딱 되면 시계처럼 울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제가 딱 울면 어머 9시 됐나 보다 이럴 정도로 막 아그락을 쓰고 우는데 아침까지 거의 매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키우기 어려우셨겠어요. 네, 밤새 우는 지겨운 거. 아이예요 진짜. 네. 그거 진짜 네. 부모들 입장에서 이 표현이 정말 힘들어요. 그럼요. 네. 잠을 못 자니까. 그렇지.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그 잠 안 자는 거랑 아이가 밤새 우는 거랑 두 번째가 잘 안 먹는 거거든요. 제가 또 그 2가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 먹고요. 제가 돌복을 입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2돌 때예요. 2돌 때 나머지 옆집 아이 돌복을 빌려서 돌사진처럼 찍은 거예요. 근데 저는 2돌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한돌 땐 너무 작으니까. 네.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꽤 고학년 때까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키와 몸무게였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땅꼬마였어요. 너무너무 붙어 다녀가지고요. 그래서 가방을 언제나 메고 다녔는데요. 왜냐하면 들고 다니면 끌려요.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이렇게 탁 메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안 먹고요. 딱 먹은 게 몇 가지. 국도 미역국만 먹었고요. 그리고 고기는요. 소고기를 대학 가서 먹었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대학 갔더니 그 전까지는 네, 아예 안 우리 드셨고. 선생님이 사주시는데 엄마 그렇게 맛있는 거 있더라지 안 먹었나 그랬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는 생선을 또 그렇게 잘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네네, 생선은 굉장히 다양하게 먹었고요. 이거 네. 엄마 입장에서 최악이에요. 네, 맞아요. 표정이 너무 왜냐하면 네, 차라리 너무 고기라도 잘 미안하시다. 먹으면 네. 그건 네. 구워가지고 살짝 간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생선은 손질해야지, 네, 조심히 집에 냄새 구워야지. 나지. 다시 발라줘야 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밥도 진밥. 아니 네. 고모 할머니 입맛인데 말죽거리에 사시는 아무나 그래서 힘드셨을 거 어머니.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엄마께 아유 엄마 어때 핏덩이를 사람을 만들어줬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키우기가 어려웠고 안 먹고 안 자고 그러니까 울고.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요. 먹는 걸로 저한테 강요를 안 하셨어요. 네, 아마 제일 많이 네. 화가 나고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툭 나가는 게 감정이 나가는 게 안 먹을 때. 네. 해줬는데 왜 안 먹어? 그렇죠. 되지.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편식을 하면 또 잘 먹는 거, 골고루 먹는 거 가르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빠들이 이렇게 옆에 와서 농부 아저씨가 보면 이거 시작하잖아. 농부 아저씨가 땀 한 방울을 생각해.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맞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 맞는 되게 말씀인데요. 전통이 있는 레퍼토리네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좀 안 그러셨던 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식의 귀중함을 몰랐던 게 아니라 정말 저로서는 그 낯선 음식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릴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편식이라기보다 아마 좀 일찍 태어나신 그 네. 영향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그때. 좀 덜 연그러서 나와서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정말 생의 의지가 있었던 게 네. 골고루 다 잘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고 빨리 자라고 싶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 네. 그것도 좋은 편식인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한 편식. 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오늘,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칭찬 들었어요. 굉장히 얼굴이 오늘 밝아져. 일기 적어야지. 오은영 박사님에게 칭찬을 들었나 네. 이렇게.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너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제가 조금 안 먹으면 이따가라도 먹고 싶으면 말해 이러셨지 왜 안 먹느냐고 그러질 않으셨고요. 진짜 좋으시다. 근데 제가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소아과 엄청 단골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에 언제 1호, 감기가 싹 돌면 제가 1호. 그럼 이제 소아과를 가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소아과 선생님이 얘요 골고루 안 먹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사실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시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도 잘 챙겨주는데 네. 그럼 사실 좀 겉봐 이 말이 좀 나올 법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저희 어머니 너무 감사한 게 그 소아과 선생님한테 네. 얘가 소아과가 단골인 거 보니까 나중에 의사가 되겠나 보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또 의기양양하게 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거기서 어머니 그렇게 네. 대응을 하실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좀, 그 육아 DNA가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네. 지금 육아의 신이 된 게 그냥 뿅 튀어나오신 게 아니라 그럼 어릴 때부터 배우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91살이신데 옛날 분이시잖아요. 91살이시면. 네, 네. 근데 딸을 뭐 여자애가라든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을 것 같은 애가 산 게 그냥 대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제가 하도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얘는 왜 이렇게 작아요? 뭐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이러면 저희 아버지가 얘 달리기 얼마나 잘하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집안이 너무너무 긍정적이야. 네, 진짜, 네,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셔서 저녁 식사를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게 아버지 옆에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잠이 어렴풋이 들려고 이렇게 들락말락 하는데 제 귀에 저희 아버지가 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줬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큰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인정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잠결에 뿌듯했던 그 기억 하나가 나요. 네. 이런 기억이 되게 중요한 네, 거야.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방어적으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자고 있을 때 네네네. 이 입장을 고려하는 것보다 진심이신 거잖아. 네. 그 마음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자상하신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아버지로서 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뭐 저를 안 혼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그냥 이렇게 뭐 네 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한두 번 내시면 저는 아버지 저는 말하면 잘 알아듣거든요. 똑똑한데 아버지가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걸 아버지가 지금 화를 내리고 소리 지르시는 거냐 밖에서 기분이 나빠갖고 오신 거예요. 진짜? 몇 살? 몇 살 아주 때쯤이셨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따박따박. 너무 조리 있게 아이가. 상상되지 않아요? 네. 조그만데 눈이 큰 아이가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면 아니 좀 얄밉기도 할 것 같고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고 그건 네 말이 맞다 이래 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성의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걸 많이 경험하고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우리 애들이 생일 때면 요만한 머리핀 뭐 방울 이런 거 선물해 주잖아요. 그걸 요만한 사탕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물론 중학생이니까 쓸 일은 없지요. 그러나 그거는 저한테는 보물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에는 애들이 동네 애들이 드글드글 안방 거실에 막 있고요. 저희 집에 그렇게 애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셔요. 동네 애들을요. 애들이 막 드글드글하게 있고 딱 봤는데 어머 그 깡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만져보는 게 하나의 또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고 저의 즐거움이었는데 아이들마다 자기만의 보물상자 다 네, 있거든요. 보물상자였는데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이 누굴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거를 제가 그런 거죠. 내 거를 그랬더니 아니 너는 하지도 않는데 맞죠? 맞지만 내 거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제가 따박따박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원래부터 네 것은 없다. 어. 네 거는 없는 거다. 아버님 돈 네. 이거 다 부모, 엄마, 아버지가 다 사준 거고 그런 거지. 네가 벌어서 산 게 아닌데 어찌 네 거냐.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지만 내 소유였다. 제가 고차원적인 대화를 내 소유였다. 뭐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건 네 말은 맞다. 그러나 너가 엄마한테 그런 태도로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네. 대단하시다. 이제 철학책을 보는 것 같은 네. 한 가족에서 어떻게 가족들 사이에 이런 소유냐 존재냐 같은 어떤 거창한 이런 거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대화들. 네, 네.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아버님 말씀에 두 가지 문장이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네. 하지만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네네. 그런 태도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듣고 그건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받았어요. 모든 가정이 법정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딸이었어요.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그걸 굉장히 좋지 않게 만약에 여기셨다면 굉장히 갈등이 많고 트러블이 심했겠죠.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 함부로 대하거나 어린애가 뭘 알아.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 가족의 대화는 자기 주장은 강하지만 수긍도 빨라. 그러네. 그리고 보통 그런 수긍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형국이 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네가 수긍해야 그럼. 되는데 그걸 부모님이 수긍해 주시고 짚어주시면서 뭔가 어린 나이에부터 부모님에게 내 의견을 말해도 되겠다. 그런 신뢰가 쌓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분들이 네, 분명히 짚어줄 맞아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게 자존감의 원천이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자존감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인정받는 경험이 누적되면 자존감이 좀 커가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아이들 어릴 때는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부모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야야야,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질 마. 이렇게 말을 듣고 열받아. 그 벌써 막. 사람들은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모님은 아마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크면요. 이걸 듣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회로가 경부고속도로 뻥 뚫려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시험을 못 봤는데 아이가 엄마 나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랬을 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 좀 열심히 하더라.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넌 잘해낸 거야. 이런 얘기를 애들은 많이 듣고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많이 듣고 큰 사람은 이 길이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뻥 뚫린 이 길로 이 유사한 자극들을 해석하고 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서류를 해갖고 갔는데 이제 전무님이 이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그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은 그걸 딱 듣자마자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긍정적인 게 뚫려 있는 사람은 혹시 뭐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나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전무님이 왜 이랬냐? 치주염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관련이 없는 정보나 자극도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늘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어른들, 부모,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아이를 또 교육시키는 또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야 돼요, 아이들을. 네. 저 책에서 되게 감동적인 얘기 봤었는데 그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네. 그 책이 있어요. 그 네. 책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서점에 아빠랑 간 거예요. 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빠가 안 사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가 야, 그거 사야 돼? 책 줘. 내가 계산해 줄게라고 했더니 얘가 안 주는 거야. 왜냐하면 안 사줄 것 같으니까. 그때 서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한테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얘가 너무 활짝 웃은 거야. 그걸 딱 봤을 때 어른들이었으면 보통 어른이었으면 자 착하지 아유 귀엽게 생겼네 아빠한테 드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그 아이를 존중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서점 주인을 보고 너무 눈물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누군가를 존중해 주는 마음 같은 게 어쩌면 있으면 그 아이가 잘 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기억은 평생 못 그렇죠. 잊겠다. 그 아이는 진짜. 그치. 야, 난 진짜 때 묻은 사람이야. 왜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서점 주인 진짜 영업 잘한다.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 거기서 만약에 한 발짝 돌아갔으면 따로 포인트 카드 만들어 주세요. 10개 찍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이야. 자, 아까 제가 소개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0세부터 100세가 커버가 다 되는 그런 과를 나오셨다. 우리 어른들 상담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 명씩의 개인 질문들 한번. 이거 고민 상담소예요. 오은영 박사의 고민 상담소. 네, 네. 저는 일단 제일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 불면증. 네. 불면증이 좀 있는데 네. 일단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속 번져나가면서 하나의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생각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걸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잠을 못 자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네. 하나는 낮잠을 잘 주무십니까? 낮잠을 많이 자지는 않는데요. 잘 안 주무시는 네, 네, 편이시죠? 낮에 생활하실 때도 꼬리를 무세요? 아니면 주로 밤에만 그러세요? 낮에도 워낙 직업이 글을 쓰는 네, 직업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네. 직업이에요. 생각하는 갈대, 이 사색형 인간. 네. 거기에 속하시는데요. 네. 이게요. 각성 조절을 조금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각성이란 건 뭐냐면요. 네. 뇌가 깨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낮에도 각성을 높게 올려놓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계속 이렇게 늘 네.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예, 예.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밤이 되면 쓱 각성이 떨어지면서 몸이 이완돼야 되는데 그게 평소에 몸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밤이 돼서 각성이 떨어지려고 할 때 이게 불편해서 일부러 각성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잠을 이겨, 막 잠을 맞아. 이기면서 하는 게 막. 우리 너무 피곤한데 네네네. 계속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많이 걸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걷기. 네. 이게 걷는 게 운동이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시는데요. 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중력을 향해 딱 발을 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서서 척추동물로서의 자세를 딱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대뇌로 전달이 되면 각성을 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각성을 다루면 사람이 이렇게 딱 집중을 할 때와 이완을 할 때와 깨 있어야 될 때와 잘 때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이 조절이 되는. 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땅바닥을 발바닥을 딱 딛고 걸으시는 거. 네. 그래서 약간 울퉁불퉁한 데도 딛고 가보시고 계단도 좀 높은 데와 약간 낮은 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많이 걸으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정확하신 것 같아요. 깨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늘 네. 깨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네, 네. 여기 있어 그냥. 저런 건 못 고치네. 네, 네. 되게 고민이거든요. 왜? 그걸 되게 고치고. 자존감 굉장히 높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바쁘신 분이에요. 빨리빨리 하나씩 빨리 네. 받으셔서 시간이 모자라신 분이에요. 네, 박사님. 저는 미루는 게 고민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항상 벼락치기형 인간이었는데 어른이 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어른 되고 회사 들어오니까 더 심해져요. 근데 회사에 들어오면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미루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근데 계속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후다닥 해버리는. 이 악순환을 너무 끊고 싶은데 일단 왜 이러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지 팁을 좀 얻어가고 싶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숙제나 일을 미룬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완전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게으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 네,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언제나 굉장히 잘하고 싶은 기준이 높아서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적당히 해서 창피해질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내지는 조금 네, 나중에 시작하려고 계속 이걸 이제 워밍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그 찰랑찰랑한 잠수교 수위 같은 불안감을,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치 이걸 지금 안 하면 거의 죽음이다. 난 죽었다. 그때 긴장을 확 올려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긴장감은 달리는 그 마차에 불을 지피는 막 긴장을 평소에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야. 막 달려라! 달려라!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지혜 울어? 아니 지금 약간
해부 잠깐 당했다가 봉합된 시신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검을 끝낸 시신 같아 이제 사인이 진짜 볼 때마다 그 생각. 너무 정확해요? 네. 너무 정확해요. 아 그러네. 저는 그 죽음에 가까운 긴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방법 있나요? 그래서 이게 생존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수행도는 높으실 거예요. 굉장히 그쵸. 완성도가 높고 잘 해내실 건데 너무 잘해요. 이거를 이제 라이프 라인이라고 해요. 데스 라인이 아니라 그 죽음의 선이 아니라 삶의 선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설정을 바꾸면 되는 거네. 그 라인 자체를. 네.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은데요. 원래 유능하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선을 조금 낮추시면 그럼 훨씬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완벽하려고 하지 마요. 그 맞아. 게으르다고 저를 채찍질했던 과거의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절대 게으른 거 아니세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다음 분. 이게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비난이든 칭찬이든 타인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되게 좀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나 칭찬 너무 받는다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자. 이거를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성취를 했는데도 그 기쁨 같은 감정에서 스스로 되게 빨리 빠져나오려고 해요. 잠깐 기쁘고 오케이 이제 정신 차려. 다음 거 일해야지. 안 됐다. 내가 나와의 거리감을 너무 두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릴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제가 얼핏 스치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네. 본인의 삶을 본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정신 차려. 아니 정신 차려. 네. 입이 웃다 말어. 아니 이런 말도 처음 네, 들어봤고. 제가 봤을 때 웃다 굉장히 말어. 자기 주도적이고 그런데 자의식도 높으신 것 같아요. 자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예를 들어 뭐가 조금 일이 꼬였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에이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그러면 그 말이 싫은 건 아니지만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속상한 거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한 내가 내 꼴이 내가 싫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실 거예요. 나 지금 나 해부당하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사람의 말로 위로는 잘 안 받는 것 같아. 네. 이런 말을 네.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별로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도 않고 영향을 많이 받지도 않는데 어설픈 사람이 충고하면 그 사람이 싫은 것보다는 그 사람의 충고를 받는 상황에 처한 내가 싫다야. 그래. 승우 씨 미안해. 진짜? 내가 충고 좀 해줬거든. 아니요, 전혀 다른 거죠. 대화 이어내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을 늘 다스리고 노력하려고 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까지 사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서 잘 살아오셨고 본인의 가치관대로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되셨고 그러면 앞으로 인생도 유사하게 네. 잘 지내실 텐데. 나 지금 너무 웃고 있지 않아요? 누려. 아, 좋아 누려도 보여요. 돼. 자꾸 삼자로다 보는 거 있죠. 지금 선생님이 각자 상담해 줄 때마다 거기에 질문 넣어주세요. 진짜로. 자, 입이 안 다물어주시죠. 자 해봅시다. 이제. 나 제일 마지막인데 우리 애가 지금 딱 사춘기예요. 중3이에요. 네. 중삼. 절정. 네. 여학생인데 절정입니다. 한때는 얘 전화기 속에 몇 년 전에 보면은 다 가족 사진이었어. 근데 한 1, 2년 전부터 가족 사진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제는 우리 사진은 아예 없어. 그래서 어제의 얘랑 맨날 작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너무 슬퍼요. 일단요. 부모와 자녀는 원래 친해야 하거든요. 이 친할 때는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단하면 어떨 때는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억울하기도 해요. 공부가 싫어 그럼 공부가 왜 싫어 막 이러면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 억울함이 분노하지 않게 싹 넘어가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러려면 어릴 때 굉장히 친해야 하는데요. 단단하게 친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 멀어져야 돼요. 네, 멀어진다는 게 사이가 나빠지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자식은요 탯줄이 끊기는 순간 나와 다른 사람인 타인이에요. 얘는 나와 다른 사람인 타인을 키워가는 건데 네, 닮았어, 너무 달라.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얘랑 좀 멀어져야 돼요. 멀어진다는 게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얘를 좀 존중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다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바쁘고 일도 그때는 회사에서도 더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직급이고 뭐 이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청소년기에는 딱 붙어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붙으니까 애들은 왜 이러시나. 어색하게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따님은 부모가 차지했던 비중이 좀 줄면서 그 자리에 청소년기를 또래가 들어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 이런 자리를 메꾸면서 아이가 발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완전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처럼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또 다정하게 대한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언제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다. 자립이다. 자립의 과정과 독립의 과정을 돕는 것이다. 잘 그러니까 그게 직감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됐구나를 알겠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무슨 농담하면 웃어줘. 확 웃어. 다 웃진 않죠. 굉장히 차갑게 되는 그래가지고 돈 벌겠어? 뭐 이런.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다 고민하고.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야 내가 언제쯤 좀 의사를 꿈을 좀 꿨다 뭐 이런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요. 일단은 제가 자랄 때는 저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아들, 딸 차별 없이 컸는데요. 네. 그때 시대는 좀 차별이 있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직업을 고를 때 그 당시는 공무원, 은행원, 교사, 지금도 물론 좋은 직업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여자 직업으로 그게 최고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자들이 고를 수 있는 직업의 영역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왜 이런 인간이 다 존중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도 좀 어릴 때 있어서요. 남녀의 차별이 비교적 적은 그런 이제 아주 전문적 직업이 이제 사람을 좀 치료하고 살리고 뭐 이러는 이제 의사라는 영역이라 좀 해볼까? 이제 이런 사춘기 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우연히 이제 그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 날짜를 다 잡으신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저하고 오빠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일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 저희 깜짝 놀랐죠. 그때는 암이라고. 네, 그럼요. 무조건 네. 지금은 암도 뭐 몇 기가 있는데 그때 암이라고 그냥 죽는 병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막 저희가 이렇게 막 긴장하고 저는 막 울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통장을 몇 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대학 공부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엄마랑 마음 굳게 먹고 괜찮으니까 아버지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괜찮을지 통장을 내보여줘.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 준비. 울지 마요. 너무 속상해. 정말 저는 눈물이 진짜 나서 너무 슬펐을 것 견딜 같아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지 마이너스 통장 아니었어. 네, 그러네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는데 당연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셨고 정말 저한테는 동아줄 같은 그런 이제 두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를 드리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별로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이니까 기도도 뭐 하느님 뭐 이게 아니라 그 하느님 그것 좀 얘기 좀 합시다. 거의 기도도 막 이렇게 좀 얘기 좀 합시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헌세에 복을 빌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빌게요. 막 이러면서 혼자 독백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 건강을 좀 잘 지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눈물로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91살이신데 아주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꽤 건강을 이제 회복을 하셔서 잘 지내시는 걸 이제 보고 약속을 했으니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잘 네, 중고등학교 때 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해야 될 때
괜히 약속을 해가지고 제목. 네. 약속을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시절도 있었죠.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으면서도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게 저 기독교 베이스에 자랐거든요. 네네. 자라다 보면 초중학교 시절에 신에게 기도하면서 거래하는 기도를 한 번씩은 다 해요. 그래요? 신과 거래들을 해요. 진짜? 이것만 무슨 넘어가게 거래를 해주면 했죠? 나 이거 합니다. 했어? 했어? 무슨 밝힐 거래 수 했어요? 없지만 너무 많은 거래를 했어. 너무 많은 거래를 했는데 크면서 다 까먹거든요. 까먹고 그런 기도했다는 걸 무시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그때 절박하면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걸 실제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중고등학교 때 고통스럽지만 약속했으니까 할 거야 하고 성인에서 이루신 케이스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흔들리는 지점은 없었어요? 왜요? 흔들린 점 많죠. 놀고 싶을 때도 많고요. 저는 또 잡다하게 관심이 많아요. 잡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레이프 갸렛. 알죠. 네. 알죠. 이걸 진짜 모르시죠? 알아보고 싶다. 알고 싶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벌써 딱 갈리는데요, 이렇게. 레이프 가렛이라고 제일 유명한 게 이게 사실 네. 이렇게 팬들이 노래를 이렇게 머리가 길고 완전 꽃미남에 노래하면은 잘생겼죠. 다 기절하고 막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레이프 갸렛이 우리나라에 내한 맞았죠. 공연을 왔었어요. 했고요. 숭이음악당에서 1980년 원조 아이돌 스타 레이프 가렛의 내한 공연 역시 전속 매진되는 비염을 토하며 소녀 팬들이 실신하는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또 그거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 전 라이프 가렛이 한국에 내한 공연 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네. 그거 실제 모신 분은 처음 만났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숭이음악당이라고 네. 남산에서 그때는 해외에서 스타들 오면 거기서 다 공연했었어요. 네, 남산.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유혹도 좀 많을 수 있는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고 이제 수술 받고 이렇게 쭉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야 이거 의사라는 직업이 참 멋지다. 왜냐하면 다른 거보다 직업적 활동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그쵸, 생각을 그쵸. 하면서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가족이 아플 때 그 가족들이 겪는 이 마음의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에 좀 같이 발을 넣어서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건 꼭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좀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떤 약속도 약속이었지만 그 목표가 어렴풋이나마 이게 굉장히 숭고하고 큰일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한 번 있는데 비행기에서 누가 아플 때 급하게 아플 때 혹시 탑승객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영화에서만 봤어요. 나 실제로 내 옆에 있는 분이 의사셨어요. 이분이 가셨어. 가가지고 어떤 처치를 하고 돌아오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더니 다행히 잘 해결이 됐대. 그런 걸 딱 느끼면서 나는 불릴 일이 없겠구나. 혹시 그렇지. 탑승객 중에 작가 선생님 계시나? 소설가 계시나요? 저희가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필요해서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의사라는 게 이렇게 그렇다. 즉각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또 글로 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비행기에서는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음악가도 필요 없고 비행기에서는 근데 의대생들이 진짜 힘들대요. 1학년 때부터 너무 힘들대. 보통 10교시 저희는 그래서 수업이 끝나는 게 보통 뭐 8시 넘어 끝나는데 이제 또 어떨 때는 해부학 이런 거 할 때는 10시, 11시, 막 12시까지 집에 못 갈 때가 많죠. 네. 동기랑은 하늘을 같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동기가 싹 움직이면 쟤 큰 거 보러 가는 걸 다 알아요. 그 생활 리듬을 너무 잘하는 거죠, 저희가. 네. 그거는 이제 친구들끼리는 네. 비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똥스러워. 맞습니다. 아 근데 듣기로는 뭐 이제 의대를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편 되시는 분을 대학에서 만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O 씨고 이제 우리 남편이 U 씨예요. 그래서 같은 A반. 네, 그래서 CC셨겠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귄 거는 이제 1학년 후반부터 네 9년 연애했습니다. 네. 데이트할 시간은 따로 없었지만 네. 늘 함께 있었던. 아니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연애할 시간이 있었나 그러는데요.
다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대부하면서도. 네, 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대다수가 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더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지네들끼리 다 사귀더만. 아 맞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오래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거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시겠네요. 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뢰. 네,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또 가끔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러기도 그치.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왜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사귀어볼 걸 그러는데 이제 그때 우리 남편은 그냥 빙글에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저랑 결혼한다고 얘기는 해요. 네. 정답이고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과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에 의거한 어떤 야.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남편분은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남편은 피부과 의사입니다. 네. 어머나. 네. 그죠. 여자분들 대부분 조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관리도 해주고 땡겨도 주고. 너무 좋은데. 주로 높여주고. 네. 야, 그렇구나. 근데 의사라는 게 말이 쉽지. 네. 아까 약속과 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때문에 다 의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 되게 잘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조금. 잘했습니다, 조금. 공부는 좀 뭐 못하진 않았고요. 의대 공부는 좀 또 공부를 잘 해야 감당을 해내기도 해요. 공부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긴 하는데 이제 이 공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이제 늘 언제나 아이들 공부와 관련돼서 너무 성공 신화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박사님은 공부 잘해서 그쵸. 의대 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하시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는 약간 네.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아, 네, 네. 일단 전국에 탄식은 한번 나왔죠. 네, 네. 재능이네. 네. 제가 재능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1%, 2% 성적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학자로 나가야 되죠. 공부를 평생 해나가는 사람.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그쵸. 없거든요. 사실. 다 학자가 되는 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시킨다고 해서 모두가 김연아 씨가 되는 건 아닌데. 네. 공부가 재능이면 재능이 없으면 네.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역시 글을 쓰시는 분이시라 이 질문이. 저는 그냥 예. 저의 처지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가 보다. 네, 근데 재능이 없는데 굳이 공부해야 되나? 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공부는 사실은 중요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방출합니다. 제가. 네. 근데 저도. 먼저 제가 여쭤보려고요. 네.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네, 아빠 공부는 왜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인생 살면서 어떻게 네 좋은 것만 하고. 이게 그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럴 수 있어. 야, 저희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듣잖아요. 누구한테 아직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런데 공부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도 엄마의 얘기는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없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게 그냥 안전한 삶으로 가는 길이야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말 너무 설득력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내가 많이 하는 원하는 걸 말이에요, 못 하고 그게. 있는데 맞아요. 너 나중에 좋은 대학 가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지금 하고 싶은 거 그게 대학 간 일반적이지. 다음에 해.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애들한테 직접 해주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공부는 대뇌를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 지식보다는 상식을 많이 배우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식보다는 상식을. 네, 상식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아주 전문적 지식은 네. 말 그대로 공부에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분야를 심오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아이들이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데 네네네. 우리는 어쩌면 자꾸 그 기준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너무
잘이라는 거를 좀 저는 빼고 생각해보자. 그냥 공부는 하는 거지. 뭘 그걸 꼭 잘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해요. 이제 시작됐구나. 네. 야, 이제 들어간 거구나. 요 답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잘 하진 않아도 되는데 왜 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너의 대뇌 발달을 위해서 이런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공부라는 과정이요. 그걸 해나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자기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나가면서 10개 중에 10개를 몰랐어요. 근데 어제부터 10개 중에 하나는 알아요, 내가. 9개는 틀려오는데. 그러면 이 하나를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자기 신뢰감이 생기는 거거든, 자기 효능감이. 그치. 근데 요즘에 공부를 시키는 많은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키우려다 보니까 야, 너 이건 왜 틀려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를 맞춰와도 하나 실수하면 9개 맞힌 건 이건 됐고 너 이거 왜 틀려왔어? 이렇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몰랐던 거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효능감, 자기 신뢰감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네. 10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칭찬받는 애랑 하나 틀렸다고 혼나는 애랑 네. 어떻겠냐고. 네. 전 배우는 게 즐겁지가 않을 것 그럼요. 같아요. 더 배우면 틀리는 게 계속 나와야 네. 되는데 그게 맞아요. 무서우니까. 공부는 갈수록 태산이거든요. 다음 날 더 어려운 게 나오고 네. 오늘 맞춰도 내일 또 난이도가 더 어려운 그렇죠.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 처음에 이제 한글 배울 때 애가 받아쓰기를 하거나 일기를 쓰면 엄마가 옆에 딱 있다 지우개를 들고 애가 철밥 틀면 얼른 싹 지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는 한 바닥을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보면 몇 글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허망해요. 그치. 근데 사실 그렇게 한 부모도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방향과 사랑을 주는 형태가 아이한테 잘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기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 이제 이런 부분들, 대뇌를 골고루 발달시키고자 하는 부분. 그래서 공부는 자기 학년에 적기 교육을 그 과목을 다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가지고요. 요 나이 때 초등학교 3학년은 요런 걸 배우는 게 적절해.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골라서 가르치거나 너무 선행.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걸 미리 풀리면 공부 능력이 아주 좋은 아이들도 언제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헐떡헐떡거리면서 쫓아가야 되고 맞히는 것보다는 틀리는 게 많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 아하 내가 공부 좀 하지 이거보다는 언제나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맞아.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응애응애 울고 막 대소변 못 가리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뒤집는다고 우리 박수치고 맞아. 그다음 기면은 박수치고 그다음 애가 일어서가지고 그다음 뛰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면 1학년에 맞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1학년 정도 되면 한 4학년짜리 정도는 네, 해야지 맞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빨리 많이 가르치는 거를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요즘은 너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꼭 제가 문제를 내요. 그래서 네 분한테도 제가 오늘 네. 문제를 낼 건데요. 1등에 다 맞힐 거야 나. 네. 문제를 잘해야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네. 2학기 네. 기말 네. 수학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네, 문제입니다. 진심으로요? 네, 진심으로. 점수를 근데 이 점수로요? 적어보십시오. 기억이 나요?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난 기억이 안 나. 기억을 정확히 적으시라고 그러니까. 네. 정확히 네. 정확히 적으라고 정확히는 얘기했잖아요. 네. 정확하진 않지. 대략 네. 나도 대략인데. 자, 기억이 안 안 나시죠? 거의 안 나요. 네. 기억 자, 안 2번 나요. 문제입니다. 네, 2번. 2번. 됐고요.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최소한 네. 중학교 3년 더하기 고등학교 3년 6년간 단 한 번이라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답시고 네. 눈을 비비거나 세수를 하거나 허벅지를 두드려보거나 방에서 왔다 갔다 해보거나 커피를 마셔보거나 그런 식의 노력을 해봤던 기억이 단 한 번이라도 있기는 있다. 손 있다. 들어보십시오. 일단 네, 네. 우리는 이건 또 이 열심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점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봤던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지 점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 점수를 아이들은 그 시험 문제 점수를 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옥상에도 올라갑니다. 내가 떨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승국 씨는 이렇게 젊으신데 기억도 못 하시는데. 기억도 못. 네, 저는 그렇다 치지만. 네. 지금 이 중에서 수학 점수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없지. 대강 잘했다 못했다 정도만 기억이 남지 점수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잘했던 점수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열심히 했던 중3 때 도서관에서 코피 흘리고 했던 밤은 기억나요. 네. 독서실 문 닫을 때 친구랑 마지막으로 둘이 가방 쫙 싸고 나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2시까지 했어. 근데 그때도 그렇게 시험을 잘 봤던 것 같지는 맞아. 않아요. 열심히 했던 건 기억이 나. 솔직히 독서실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엉덩이 붙이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던 밤은 기억나요. 네, 우린 이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억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녹화도 전 뜨시고. 너무 소름 돋아요. 네. 야, 근데 열심히 해본다라는 그게 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 경험을 가지고 야근도 하고 아이 낳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낳고 과일을 팔아도 반짝반짝 닦아서 팔고 우리가 그 기억을 그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거지 87점이었냐 97점이었냐 57점이었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선생님, 네. 헌금 어디다 내면 돼요? 오늘 순간 헌금 낼 뻔했어. 계속 소름 끼치네. 소름 끼치는데? 네. 그래서 사실 부모가 너 과외도 하지, 너 학원도 다니지, 너 근데 이따위 점수가 뭐야?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너 그 돈 모아서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돈을 모아서 너 졸업할 때 돈 줄게. 어머니 하지 마요. 연기를. 어머니. 나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말이야 주변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보면 약간 패자부활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사실 좀 겪게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될 역할은 힘들 때 지지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주는 거지.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도는 좋아도 별 도움이 안 되죠. 순진박구는 성적 문제 등으로 고민을 많이 해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수능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네.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고 이렇게 뻗어 있어요. 네. 침대에 누워 있고 책상에 막 몰라 막 이러고 네, 있을 네, 때 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좋은 한마디를 알려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두 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마디? 첫 번째 한 마디는요. 공부가 하기 싫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왜냐하면 저는 막 공부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당연하잖아요. 아이들은 쉬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렇지 공부는 하기 싫지. 왜 이걸 인정 안 해주냐는 거죠.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공부가 싫어요. 그러면 그렇지 공부가 좀 원래 싫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앉아봐. 네가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거야. 네. 아빠 얘기 똑바로 들어봐봐. 이제 애가 일단 공부 싫은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 너 그러다 그 집 깡통 차.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마디 더 해요. 난 모른다. 난 너 고등학교 난 모른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에 말씀에 나눴던 왜 정당성 있잖아요. 이게 그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정당성이거든요. 근데 이 정당성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기는 싫지 이걸 죽어도 안 해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부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부모 입장을 본인들이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걸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따박따박 학원비 줘. 갔다 오면 간식 챙겨줘. 등 따숩고 배
배부르고 네가 뭐가 힘드니? 너 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박사님, 1등을 맞으라고 하니? 너한테 1등을 맞으라고 하니? 두 명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그러잖아요. 보면서 얘기하시는데 아까는 위안이었는데 지금 상처밖에 없어. 네가 지금 세상 힘들다. 너 그렇게 살아서 이 험난한 세상 못 살아간다 이렇게. 박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정당화하는구나. 네. 아이의 정당성은 인정도 안 해주고.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왜 한마디면 되는 네, 왜 그 애가 공부 싫다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공부 원래 좀 하기 싫지. 근데 시험 때 보니까 그래도 침대에 안 누워 있고 너 책상에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좀 자세는 됐네. 그냥 거기서 좀 엉덩이 붙이고 붙어 있어 봐. 이 정도 해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문제를 끝까지 읽어.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럼 그래 결국 끝까지 읽었는데 어려워서 못 풀지. 괜찮아. 끝까지 읽은 걸로 됐어. 형광펜으로 긋고 읽으면 더 좋아. 자세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 좀 열심히 안 하는 애들한테는 일단 시험 때가 되면 형광펜을 사라. 색색까지로. 그래서 줄을 박박 긋고 별표도 치고 용꼬리 용용도 하고 결국 틀려. 괜찮아. 그게 네 나이에 네 학년에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남들이 시험 때 앉아있으면 너도 그러면 앉아있어. 공부는 못해도 돼. 근데 그 흐름을 타고 가. 그게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부모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진짜 약간 나 오늘 진짜 이런 말 단어 너무 오염된 것 같아서 쓰고 싶지 않았는데 네. 힐링되는 것 같아. 약간 그동안 쌓였던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약간 이해받는 느낌? 지금 눈가가 약간 촉촉하세요, 그래, 지금. 아까부터. 아니 그거는 나이 때문에 안 그런 몇 번을 얘기해요. 인생을 어떤 면으로 보자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는 좀 힘든 순탄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시던 대로 잘 다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살아오시면서 야 인생이 좀 뿌리채만큼 흔들릴 만한 그런 좀 경험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저는 2008년도에 네. 그때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진짜 나쁜 환자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가 나쁜 환자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말을 안 들어요, 의사들이요.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의사인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일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안 해보고 건강을 좀 안 돌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건강 검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마침 동문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건강 검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디스카운트도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잘 됐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받고 이게 이제 코스를 쫙 돌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보는데 저희 후배가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러는 거야.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보인다고. 뭐가? 그랬더니 일어나서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담낭과 담도에 뭐가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빨리 진료를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건 상당히 악성 종양을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는 거니까 확진을 한 건 아니지만 네.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초음파로 확진율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한 93%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초음파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꽤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왔더니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먼저 끝내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막 해맑게 웃으면서 뭐 다 잘 끝났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의사들끼리 쓰는 용어인데 GB 이제 골블래더라고 하는데 담낭에 GB에 말리그넌스가 있는 것 같대.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자리에 터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거였나? 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제가 이제 뒤에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막 터터터터 떨더라. 손을 터터터 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극과를 전공한 동기들한테 이제 연락을 막 했죠. 그래서 야야 내가 좀 이런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야 은영아 그거 장난 아니야. 너 빨리 진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선배님이자 이제 그쪽을 제일 잘 보시는 외과 선생님한테 집으로 댁으로 전화를 드린 거죠.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요. 그랬더니 야 너
빨리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와 이러시더라고요. 심각한 거. 네, 심각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토요일 그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많은 부분을 정리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직감 같은 네, 걸 왜냐하면 하셨구나.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뭐 보험 증서부터 시작해서 은행 뭐 비밀번호 확인할 거 확인하고 이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어떻게 마음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정리해야 되겠다는 걸 다 꺼내놓고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거는 그냥 배를 열어서 우리가 배를 연다 그러거든요. 배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옵시에서 보낼 거 보내고 뗄 거 떼고 이렇게 해서 확진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판정을 딱 이제 네, 그냥 빨리 수술에 들어가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열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악성 종양이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거 있으면 빨리 하고 정리할 거 빨리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모양은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악성 종양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었어요. 정말로 초음파에서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월요일 날 그리고 전 또 제 병원에 갔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삶이 좀 고독하고 외롭다는 말씀을 드린 게 또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연차를 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진료까지 보고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다음 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에 회진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수술을 하는데 좀 어떠냐고 이제 뭐 이렇게 회진을 오셨는데 저 바로 한 해 아래 항문 뭐 이런 쪽 대장, 직장 이런 걸 보는 이제 저보다 1년 후배인데 같이 회진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아니 뭘 좋은 일이라고 병문안을 와. 이제 제가 이제 1년 후배니까 이 선생 뭐 왜 뭐 병문안을 뭐하러 왔어? 그랬더니 진지한 얼굴로 아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건강검진 하는 데서 대장암이 발견이 됐다고. 그건 확진이 된 거예요. 담낭 쪽 말고도 네네네. 대장암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입원했을 때 그 정도는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암이 이제 일로 내려갔으면 상당히 더 그거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이를 저희 의학적 용어로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메츠라고 저희들 그냥 약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메츠의 가능성도 있어? 그랬더니 없다고 볼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이 메츠가 됐으면 나 얼마나 살아?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